설 연휴가 끝나면 정치권은 곧바로 지방선거 모드로 돌입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연휴 내내 부동산 문제로 충돌했는데요. 설 민심의 향방을 장윤미 변호사, 이종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SNS를 통해서 사회학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전날 장동혁 대표가 자신을 비판한 데 대해서 겨냥을 한 걸로 보이는데 그러자 장동혁 대표도 바로 또 SNS에 노무의 말을 이용하면서 이 대표를 다시 겨냥을 했어요. 이런 설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부동산 문제가 정치권에서 너무 소모적으로 흘러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1야당의 대표시라면 대통령이 던진 이 문제의식이 매우 구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다주택자들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그게 본인한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고 이 부를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면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을 그대로 방치해서 지금까지 흘러와서 사실상 서울 수도권 청년들 집 살 생각 못합니다. 신혼부부들 마찬가지예요. 이런 폐단이 또 어디까지 이어지면 전세 사기로 많은 분들이 또 고통을 받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진 주체로서 어떻게 정책 설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연일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뭐가 문제고 뭐가 대안일 수 있고 어떤 점은 야당이라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지가 이게 대한민국에서 전개돼야 될 논의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뭐 설 연휴라서 아마 이제 그러시겠지만 본인의 노모 이야기를 하시고 여섯 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어머님이 너무 속상해하셔서 뭐 핸드폰만도 뭐 못한 뭐 내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감정에 호소하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이 논의 자체를 좀 왜곡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설 연휴 지나고서는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어떤 방향성을 모색하시는지는 정확하게 국민 앞에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설 연휴 내내 이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 계속해서 SNS 설전 이어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장윤미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소모전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물론 뭐 막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선을 건드리면서 부딪히는 모습 대단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일단 저는 뭐 장 변께서 지금 야당 대표의 그런 감정적인 표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일정 정도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씀은 과연 그렇다면 국민들이 들었을 때 일관성 있게 이런 정책을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여길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1월 23일부터 저는 이제 SNS에 글을 올리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저는 장변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건 이 다주택자가 범죄시 돼서는 안 된다. 경제 주체로서 자신이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악마화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의 SNS의 상당 부분이 마치 이것이 굉장히 죄악시되는 어떤 모습 그리고 또 이 부동산의 문제가 핵심 모순이 다주택자한테 있는 양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좀 들여다보면 전문가들도 그렇고 물론 다주택자의 문제가 모순 중에 하나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청년들이 지금 이 집을 못 사는 게 다주택자가 그럼 이번에 다 물건을 풀면 청년들이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까? 주택을 강남에 살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핵심 모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까지 계속 죄악시하는 어떤 표현들을 계속 쓰다가 이번에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그 6채를 갖고 있다 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그 분당 그 집이 그럼 팔면 되지 않겠냐 이 공방이 벌어지면서 초점을 옮겼어요. 이건 정치인이다. 그러면 이게 일관되게 자신이 어떤 정치인들이 제도를 잘못했다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으면 훨씬 더 그 일관성이 있고 어떤 시장에 예측 가능한 어떤 방향성이 있을 텐데 대통령의 워딩도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바뀌고 있다. 그때 바뀌고 있다. 이것이 시민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과연 이번 진보 정권은 다를까?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그떤 집값 폭등과 다를까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것. 그래서 양쪽 다 저는 어쨌든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 모두 이게 소모전으로 가선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여야도 좀 정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가 다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데 대해서 꼬리를 내렸다. 본인은 똘똘한 한 채를 사수하면서 국민만 협박한다. 이렇게 날을 세웠고요. 민주당은 정작 장 대표 본인이 자극적인 언어로 갈라치기를 한다고 정책으로 답하라고 맞받았거든요.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예. 이 국민의힘의 어떤 반응이 지나치게 지연 말단적이고 말꼬리 잡기 성격이라는 인상은 좀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말씀 주신 대로 다주택자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 인식을 던진 거 아니야라고 말씀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이게 정책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표를 계속 던지는 거거든요. 세제에 대해서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매물로 어떻게 내놓을 것인지에 대한 이 정책에 대해서. 그런데 이상하게 장동혁 대표께서 이제 어머님 거론하고 그리고 이제 6채를 보유한 부분으로 이 논란이 점화가 되니까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께서 갖고 있는 그 6채라는 것도 이제 지역구에 또 노모가 거주하고 계시는 또 본인이 의정 활동을 위해서 오피스텔로 그러니까 좀 양태가 달라요. 예.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분들을 다주택자라고 해서 겨냥하는 정책 설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입장을 언급을 하니까 이것 봐라 꼬리 내리는 거 아니냐라고 나오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다주택자들이 심지어는 시장에 그냥 맡겨두고 세제 혜택도 계속 주고 왜냐하면 대출 연장도 기한이 끝나도 아주 기계적으로 연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집 내놔라. 내놓을 때까지는 양도세 중과하는 부분을 유예해 주겠다. 4년을 했는데 그거 4년 뒤에 버티면 되겠지. 이제 더 이상 안 그러겠다는 겁니다. 이게 죄악시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아까도 전세 사기 말씀드렸지만 정말 한 사람이 수백 채 빌라왕 이런 칭호를 갖고 있잖아요. 이거 예. 자기 돈 들여서 삽니까? 그렇지도 않았던 거예요. 다 대출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대출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 집의 이른바 갭 투자 거의 90%까지 대출 내지는 전세금으로 하니까 이걸 돌려주질 못하는 거예요. 이걸 방치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안을 모색하는 부분과 관련한 아주 구체적인 논의가 이제 있어야 된다. 야당으로서도 제일 야당이라면 대안을 정확히 제시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싸움보다는 실질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것도 역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특히나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노모에 대한 어떤 애틋한 그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자신의 어떤 방어예요. 6채에 대한 어떤 방어가 필요했고 말씀하셨듯이 6채 중에 2채는 온전하게 뭐 소유한 것도 아니고 10분의 1, 뭐 2분의 1 이렇게 형제들끼리 상속한 부인이 상속한 어떤 일정 부분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6채다라는 것만 남지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어떤 방어의 이유는 알겠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다주택자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면 노모에 대한 대답보다는 그 정책에 대해서 대답을 했어야 됐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렇다면 죄악시 안 했느냐? 기억을 되돌려보면 1월 15일, 1월 23일, 1월 18일, 1월 28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주택자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투기꾼이다. 집을 생필품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성경 구절을 거의 연상시키면서 악마화했습니다. 악마라는 어떤 비슷한 표현을 썼어요. 그렇게 계속 압박을 가한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저는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정책을 이렇게 바꾸겠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어떤 점에서 다주택자에 유도를 하고 이것이 제도적으로 정치인들이 뭘 잘못했다라는 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SNS를 통해서 이렇게 정치 소통을 하는 건 좀 그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소통이란 것은 속도가 아니거든요. 예. 빨리빨리 이렇게 글 올리는 게 사실 소통이 아니고 숙의가 필요하다. 자, 참모진들과 충분히 정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반대하는 쪽 국민의힘의 정책을 내놔라라는 게 대통령이 할 소리가 아니라 저는 여당의 대변인이나 여당 대표가 할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야당 대표가 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맨날 글로 싸우게 됩니까? 그건 대통령은 야당의 입장까지 포괄해서 사실은 정책을 내놔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그 공방이 벌어진 것의 첫 번째 단초는 SNS 글들을 너무 자주 글을 올리시는 것. 이것도 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SNS 소통보다는 수기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SNS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메시지를 강조한 건 이 부동산 문제를 민생 현안 해결의 중심에 놓겠다는 의지로도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제 연휴가 끝난 뒤에 네. 무엇보다 좀 손을 볼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1차적으로는 5월 9일 날 종료가 되는 그 중과세,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을 몇 차례 명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4년 동안 유예가 됐었고, 그렇지만 다만 이 부동산이라는 게 내놓더라도 하루아침에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5월 9일 그 끝나는 이전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부동산은 거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치르게 되다 보니까 계약은 5월 9일 이전에 해서 계약서가 완성이 되면 잔금 치르는 것까지는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해서 그때는 중과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정책 설계가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올린 내용 중에 이게 대출을 왜냐하면 자기 현금을 갖고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람은 상당히 없어요. 이게 은행 이자를 감당하더라도 부동산 이 가격 상승이 훨씬 가파르니까 내가 감내할 만하다라고 하면서 대출 연장하고 이 금융기관에서도 아주 기계적으로 그냥 연장 해왔던 거거든요. 네. 이게 과연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손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대출을 통해 가지고 자기 돈 들이지 않고 부동산을 매입해 가지고 나중에 처분하고 그냥 이득을 얻고, 이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그래야 시장에 매물이 나오니까요. 공급 대책이란 건 분명히 한계는 있거든요. 서울 수도권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대출 연장에 대한 규제책과 관련해서도 연착륙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어떤 대안이 나올 걸로 보고, 또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해놓고 세금 혜택을 받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구체적인 이제 손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이야기를 했던 양도세 중과 외에도 대출 연장 규제 같은 방안들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방안들이 나올 거로 일단 지금 계속 얘기됐던 부동산 감독원을 좀 세게 추진할 것 같아요. 금융감독원은 있었지만 부동산 감독원이라는 걸 새로 이번에 만들어서 예. 실시간 거래를 직접 들여다보겠다. 저는 이게 좀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인 어떤 부분이 좀 있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예를 들어서 금융거래를 바라보고 있는 건 어느 정도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로 자신들의 어떤 뭐 특사경을 이용하지 않고 검찰에 어떤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하나의 어떤 이 필터링이 있었는데, 지금 아직은 뭐 이야기가 되고 있는 어떤 부분이라서 디테일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부동산 감독원에서 실시간 거래를 들여다보겠다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어쨌든 좀 진도를 나가면, 그런데 저는 이거 뭐 DSR이라든지 또 뭐 상당히 많습니다. 주담대 위험 가중치 상향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이야기하고는 있고, 마지막으로는 보유세 얘기까지 나옵니다. 근데 보유세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거에 도리어 또 악영향이 미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사실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당장 지금 그 청와대 내에서도 32명인가요? 수석 이상의 못 팝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들도 그런 사정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정들이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높일 가능성은 좀 없어 보여요. 그래서 5월 9일까지 만약에 매물이 더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강화시키겠지만,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혹은 민주당은 이게 뭐 계속 부동산 이슈를 선거 전에 계속 가져간다기보다는 5월 9일에 어떤 6월까지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이렇게 부동산이 지금 잡혀 있고 더 이상 오를 것 같지 않고, 그다음 매물도 많이 나와 있다라는 걸 홍보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 한 달 동안 5월 9일까지는 좀 드라이브를 걸겠지만 5월 9일 이후에 한 달 동안은 좀 뭐랄까요, 어떤 그런 거리를 좀 둘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네, 연휴 내내 이 부동산 문제가 아주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설 연휴가 지나고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여야가 읽은 설 민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코스피 5천 시대 등으로 기대와 희망을 읽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부동산 게시글을 지적하면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런 설 민심들이 지방선거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일단 대통령이 SNS에 직접 참전을 하고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을 가지고 불안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저는 소수라고 생각하고 여러 지표가 확인이 되고 있고 오히려 이번 정부에 대해서는 정말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병폐를 좀 고쳐내겠구나. 이게 고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건 단순히 집값의 문제에 그치어서가 아닙니다. 출생률이랑도 연관이 돼 있고요. 이게 지방 분권 그리고 균형 발전과도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찬찬히 그리고 다주택자들도 이걸 죄악시하는 게 아니다라고 여러 번 신호를 드리는 거죠. 이 부분을 연착륙할 수 있도록 매물로 내놓는데 정책 설계를 정교하게 가져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언급하시는 대로 말씀 주시는 대로 불안해가지고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여당을 견제할 수 있게 다른 야당 후보군을 선뜻 뽑겠다라고 생각하실 국민들은 많이 없으실 거다. 특히나 선거라는 건 상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그럼 국민의힘의 지금의 모습은 믿고 행정을 맡길 수 있도록 정말 수권 정당을 자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중론 아니겠습니까? 뺄셈 정치 그리고 흩어지는 정치, 분열의 정치를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징계로 그리고 제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중도층이 뭐라고 생각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 설 연휴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평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부동산 게시글이 설 민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지방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영향도 있고 나쁜 영향도 있어 보여요. 좋은 영향은 최근 들어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견고하게 지금 수치를 말하면 안 됐지만 어쨌든 굉장히 높은 어떤 지지율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부동산 게시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모순되잖아요. 전 지금까지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했는데 왜 그걸 좋은 점이라고 이야기할까? 예. 왜냐하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어떤 이슈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을 계속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이런 모습 자체가 사실 지난 정부에서 안 보였던 모습이에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일을 하고 있다. 그 일이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결과를 낳는가의 이전에 어떤 태도의 문제, 예. 또 열성의 문제 이런 점에서 저는 좀 이렇게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를 낳지는 않거든요. 선의의 어떤 뜻이 선의의 결과를 낳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단기적인 목표로 매물이 나왔다라는 게 부동산 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등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주택자가 물건을 내놓는다고 해서 부동산의 안정화를 완전히 꾀해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성공으로 이코로 등가된다는 건 아닌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다주택자만이 아니라 공급을 어떻게 하느냐, 상당히 많은 외적인 어떤 내적인 또 경제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 나와야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정치공학적으로 얘기할 때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단기적인 효과에 대단히 집착하고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해요. 어쨌든 설 민심으로 바라봤을 때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이슈를 주도하고 그 다음에 이 정부가 뭘 잘못하고 있고 그래서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뚜렷한 그런 어떤 프레임을 못 만들어낸 게 아니냐. 부동산 이슈는 사실 전 비판적이긴 한데 예. 이것이 전 국민한테 부동산 문제 이건 문제 있어라고 여길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서울 수도권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예. 한강벨트라든지.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지방 선거에 있어서 이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라는 결정적 트리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국민의힘이 민심을 잡기 위해선 이 부동산 문제가 아닌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부동산 문제 플러스 알파죠. 서울 수도권만 잡을 겁니까? 충청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충청이나 대전이나 혹은 충북, 충남이 이 지금 이야기하는 부동산 이슈에 얼만큼 피부로 느낄 것인가 하는 건 유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총체적인, 그러니까 전 장동혁 대표에 요구하는 게 프레임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전선을 확실하게 정권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 근데 너무 지금 미시적인 디테일한 지금 전투에만 급급하다. 전술과 전략과 전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앞으로 전체 상임위를 비상 입법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24일에 본회의를 요청했다며 이날 상법 개정안과 지역통합 사법개혁 등 이 모든 것을 본회의 하루에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야당의 필리버스터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민생입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이 의석수를 이렇게 많이 주신 그 뜻은 일단 흔들리지 말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처리를 하라라는 어떻게 보면 이 주권자의 명령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쨌든 국회에서도 여야 협의라는 게 제1원칙이다 보니까 같이 좀 열어놓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발목 잡기로 늘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미투자 특별법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다행히도 원래 이 송원석 원내대표도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국익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별도로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논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벌써 1차 회의부터 파행을 겪고 이랬었습니다. 설 이전에. 왜 그랬냐면 이 사법개혁과 관련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분명하니까 그것과 연계지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법안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국익이랑 정말 직결된 부분들. 그러면 민주당은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여야 협의를 위해서 일단 최선을 다해봤지만 그게 입법 속도가 이제 떨어지고 늦어지고 지체되는 그런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속도전을 내야 될 필요성이 너무나 우선시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본회의에 상정만 앞두고 있는 여러 법안들, 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과거에도 1, 2차 상법 개정안 국민의힘에서 엄청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5천을 돌파하고 하는 거에는 여러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상법 개정으로 주식시장의 투명화를 입법적으로 보완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상당히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지체하지 못하겠다. 국민의힘도 필리버스터는 야당이 가동할 수 있는 현재로선 유일한 수단이라고 하십니다만 본인들이 입법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정쟁의 목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는 어떻게 보면 총극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이 야당의 필리버스터도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나섰어요. 그렇죠. 필리버스터 말씀만 하나 드리면 필리버스터가 다시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됐을 때 민주당이 정말 울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정보보호법인가요? 그거에 반대를 하면서 뭐 이종걸 의원 등 뭐 한 10시간 넘게 하면서 이거야말로 민주주의다. 필리버스터가 얼마나 민주주의에 꽂히냐.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분명하게 이 언론에서 이야기합니다. 입장이 바뀌어도 저럴까? 예를 들어서 여당이 되고 야당이 필리버스터 할 때 과연 저렇게 얘기할까? 여지없이 지금 자신들이 여당이 되고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법까지 바꿔가면서 계속 제동을 걸려고 합니다. 필리버스터는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소수당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자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자신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축소하는 것. 그럼 맨 처음 필리버스터를 재도입했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얘기했는가를 좀 돌아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드라이브를 건다는 게 민생 입법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장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 뼈아프게 국민의힘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쟁점 법안과 비쟁점 법안 분명히 분리해야 되고 비쟁점 법안은 민생 법안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속도전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사실 비쟁점 법안, 즉 민생 법안만 있는 건 아닙니다. 상법 개정안 물론 옛날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배임죄 사실 돌아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그 사법 리스크, 즉 뭐 대장동이라든지 여기에 배임자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지금 사법개혁안 지난번에 반대를 했던 게 그 안에 들어다보면 왜곡죄라든지 이런 부분들 모두 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한테만큼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국민의힘 전부 다 들어줄 겁니다. 전부 다 앞장서서 할 겁니다. 근데 그 법안들이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다른 법안들 역시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건 비쟁점 법안은 분리해서 사실은 빨리 시켜라라는 것이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건 필리버스터만큼은 손대지 말자. 소수당의 의견을 누가 정권을 잡든 소수당의 의견을 충분히 듣게 만드는 건 굉장히 필요한 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 결판을 낼지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당 차원의 공식 입장 발표할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장동혁 대표가 이번만큼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안 했죠?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여사의 선고라든지 또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선고 다 안 했습니다. 계속 침묵만 계속됐고요. 또 국민의힘도 공식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장동혁 대표가 윤 어게인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손을 잡을 거냐 안 잡을 거냐를 계속 미뤄오거나 혹은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뚜렷하게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가졌는데 이번에 만약에 어떤 선고가 내리더라도 사실은 선고의 어떤 내용이 아니라 무기 아니면 사형인데 아니라 내란에 대해서 지기현 판사가 그야말로 아주 판결문을 굉장히 자세하게 내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계엄을 반대했던 한동혁 대표까지 내보내면서 내란당으로 완전히 프레임화할 것이냐 아니면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사실은 절연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뭐 장동혁 대표 충분히 이번만큼은 논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이 분기점이 될 거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입장을 안 낼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1심에 대해서 이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밖에 이 법정형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는 우리 당을 탈당한 인사다. 이 부분 법적으로 내란인지 규정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정확하게 입장 내셔야죠. 왜냐하면 이 체포 방해를 할 때도 국민의힘의 다수 의원들이 가서 이거는 불법이다. 대통령을 엄호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까지도 국민의힘을 어렵게 만드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확하게 분리해내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여러 차례 사과하고 국민 앞에 이 부분을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를 스스로 놓쳐왔습니다. 최근에도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이 변한 게 공식적으로 없다라는 취지로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선거가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표변하듯이 우리는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 어게인 세력과는 분리하겠습니다. 절연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국민의힘에 늘어난 당원의 이 지형이 그거를 용납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올 거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 바꿀 거다. 윤 어게인으로는 지방선거 이기지 못할 거다라고 하면서 또 내부 지지층한테는 일시적인 거다. 전략적인 것뿐이니까 염려 말아라.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국민의힘의 이 어려움은 지금의 당권파가 초래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 연휴 민심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 이종근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